안녕하세요. 캡틴 신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1단원 대단원 1단원인 소중한 지구, 두 번째 중단원인 지구의 선물. 자, 캡틴 교재 17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지구의 선물 단어는요, 말 그대로 지구가 뭐다? 우리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줬대. 어떤 선물들? 바로 자원이라는 거. 자원. 자, 일단은 오늘 얘기할 거는 뭐에 관한 얘기다? 자원에 관한 얘기인데, 자, 자원이라는 게 뭐니?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 어떤 걸 자원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 우리 흔히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뭐 개똥도 쓰려면 약에 쓰려면 없다, 뭐 이런 얘기 있다, 그지? 그래, 개똥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뭐다?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물질이라면 개똥도 자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선물, 지구는 어떻다?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을 선물로 준 꼴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얘기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슨 얘기? 지하자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하자원. 자, 지하자원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 그래,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 지하에 묻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지하자원은 어디에서? 지하에서 생성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지하자원을 분류하는 기준이 또 아울러 뭐가 가능해야 된다? 채취가 가능해야 된다. 자, 묻혀있는데 캔에 쓸 수 없다라면 의미가 없다고요. 지하에 묻혀있대 캔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지하자원 파트에서 수능 문제 줄어 나온 테마는 바로 지금 얘기할 뭐다? 지하자원의 분류에 관한 얘기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지하자원의 분류. 자, 기본적으로 지하자원, 지하에 묻혀있는 유용한 것들은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에너지 자원이 있다는 거야.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르게는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자원 말고 광물 자원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자,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을 좁은 의미로의 지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7페이지 교재 잘 나와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로 개념은,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는 뭐 지하수라던가 온천수 이런 것들도 지하 자원에 속할 수가 있다. 자, 라는 얘기고, 자, 에너지 자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땅 속에 묻혀 있대. 대표적인 경우가 뭐다? 석탄 있겠고요. 또 뭐 있니? 석유, 그 다음에 뭐까지? 천연가스까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기본적으로 석탄은요, 무슨 상태? 고체 상태가 되겠고, 석유는 액체,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가 될 거야. 자,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그래요. 고체 상태일수록 어떻더라? 저장하고요, 또는 운반하기가 용이한 에너지 자원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석탄보다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로 사용이 점점 옮겨가는 추세다. 그 이유가 바로 뭐? 상대적으로 고체 연료가요, 흐름이 다 더 많이 생긴대. 불완전 연소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석탄도 그렇고요, 석유도 그렇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화석 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뭐라고 부릅니까? 화석 연료라고 부른다는 얘기. 다시 한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이요, 화석 화작용에 의해 연료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석탄 같은 경우는 지질시대 중에서도 어떻게? 주로 육상 식물이 화석 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 자,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요, 이 석탄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라고 해서 육성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 여기 나오는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해양 생물들이 화석 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 해성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화석연료 세 가지. 자, 이 외에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다? 에너지 자원 중에 아주 유명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놈.
가스하이드레이트. 자,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뭐 고체 천연가스라고 불리는 놈이고요. 주성분이 뭐다? 메테인이야. 뭐 이렇게 나오긴 한데, 자, 요 얘기는 저기 해양자원에 들어가서 다시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가스하이드레이트도 뭐구나? 아, 에너지 자원의 일종이구나 라고만 여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뭐다? 에너지 자원 말고 광물 자원. 자,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뭐와 뭘로? 금속 광물과 뭘로 나뉜다? 비금속 광물로 나뉘게 된다.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자,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그래,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쇠붙이를 금속 광물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금속 광물이 하는 거야.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자, 최종적으로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을 우리가 인간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금속이고요. 재련이 필요 없는 게 뭐구나? 비금속 광물이구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다? 17페이지에 관한 얘기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8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 18페이지 보게 되면 에너지 자원에 관한 얘기들 쭉 나와 있고요. 또 뭐 나와 있니? 광물, 광석, 광상 요딴 것들이 나와 있다. 그지? 자, 지금 언급한 광물들이 뭉쳐있는 건 뭐다? 광석이라고 하고요. 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광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광상의 종류. 자, 기본적으로 광상의 종류는 뭐에 따라 구분한다? 광상이 만들어진 형성 과정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결국은 광물이라는 게 광물들이 모여서 일종의 뭐다? 암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광상의 형성 과정은 곧 뭡니까? 암석의 종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암석의 생성 과정과 같은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산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구 내부에 뜨거운 뭐가 있다고요? 마그마가 있겠지, 그지? 이 마그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각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이렇게 뚫고 올라 뻥 터진다면 뭐가 되니? 화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요.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하게 될 텐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마그마가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 광상을 뭐라고 하자? 화성 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마그마 분출할 때 주변부가 어떠니? 뜨거운 열을 받아 성질이 변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걸 뭐라고 하자? 변성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성광상, 변성광상. 또 아울러 뭐 이렇게 산 비탈에 뭐더라? 이렇게 퇴적물이 굴러떨어져서 쌓였다라면 뭐 되는 거니? 퇴적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하자? 퇴적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성광상, 퇴적광상, 화성광상. 마그마 냉각, 열과 압력의 성질 변화, 다음에 뭐까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자, 대표적인 뭐부터 얘기할까요? 화성광상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자. 화성광상. 화성광상에 의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광물은 뭐 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화성광상에서 대표적으로 뭐 있니? 금, 철, 그 다음에 구리, 니켈, 이딴 것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화성광상에서는 대부분 무슨 광물? 금속 광물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이어서 화성광상 말고 뭐 나오니? 퇴적광상. 퇴적광상은 뭐다?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될 텐데, 자, 퇴적광상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얘기들 주로 어떤 게 나오냐? 석회암. 석회암 뭐다?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굳어진 걸 얘기하겠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장석 또는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는다라면 뭐 만들어져요? 고령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령토가 다시
열과 압력을 받는다라면 뭐가 만들어지기도 해? 보크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장석, 고령토, 보크사이트까지. 자, 또 아울러 뭐까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철석과 저척철석까지.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퇴적 광산. 자, 앞서 우리 이미 얘기하긴 했었다, 그지? 주로 금속 광물이 어디에? 화성 광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볼게요. 자철석, 적철석도 결국은 뭐다? 철의 일종, 철의 종류이기 때문에 금속 광물이 화성 광산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퇴적 광산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또 아울러 뭐다? 보크사이트. 자, 보크사이트는 뭐의 원석이다? 알루미늄의 원석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퇴적광산에서는 퇴적물들이 쌓여져 만들어지는 건데 뭐다? 금속광물 일부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뭐 저기 다음 단원에 고체지구 변화 단원에서 풍화,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를 논할 때 정장석이 온대지방에서 화학적 풍화를 만든다면 고령토, 또 고령토가요 열대지방에서 화학적 풍화를 만든다면 보크사이트가 될 거야 라는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뭐까지? 변성광산. 자, 변성광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있다? 흑연과 성면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광상의 종류에 따른 얻을 수 있는 광물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아울러 마지막 뭐까지 나옵니까? 18페이지 보게 되면 이러한 광상을 어떻게 개발하니? 자,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 어디에 있니? 광상아 어디에 있니? 뭐 해줘야 돼요? 탐광. 자, 이 탐광 과정에서요 뭔 과정을 거친다? 시추라는 방법을 통해, 자,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광물이 여기 묻혀 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라면 실제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겠지. 뭘 통해? 시추라는 방법을 통해. 그러다가 진짜 시추를 했더니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캐내서 써야 되겠죠. 채광. 캐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광물들을 선별하는 작업, 선광 작업이 있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마지막 뭐까지? 재련 과정까지. 물론 이 재련이라는 과정은 누구만? 금속 광물만. 자, 정리가 될까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지하자원, 땅 속에 묻혀있는 인간의 유용한 것들. 자, 여기서 초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뭘 알아야 되니? 지하자원은 크게 뭐랑 뭘로?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나눠진다. 에너지 자원은 건 주로 뭐다? 화석연료들이 있는 거고요. 광물 자원에 뭐 있다요?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이 있는데 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재련 과정 거쳐야 돼? 아니 거쳐도 되니? 라는 얘기와 아울러 광물이 모여있는 광상의 종류와 그 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의 종류까지. 자, 사실 좀 재미없는 내용인 건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치만 이해와 아울러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19페이지 지하자원의 유한성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캡틴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지하자원의 유한성. 결국은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들은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기출이 될 겁니다. 자, 새로 발견되는 원유의 양은 1962년 이후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새로 발견되는 양은 감소하는 게 맞네. 두 번째, 현재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 화석연료이다. 오른쪽 자료를 통해 석유, 가스, 석탄. 그러네요. 자, 세 번째 보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980년경 언제니? 요때쯤이 될 거야, 그지? 1980년경 새로운 유 발견된 원유. 새로 발견된 양과 생산량이 일치하게 되네. 그 얘기는 새로 발견된 게 모두 생산된 거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결국은 지금 여기 나와 이게 매해 요만큼이
발견됐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실제 지금까지 총 발견된 양은 뭐가 되겠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 다시 말해 적분값이 되겠죠. 그치만 실제 이 중에서 우리가 캐내 쓴 거는 여기밖에 아니 될 텐 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해 발견된 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채취해 사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 우연하게끔 발견된 양과 생산된 양이 일치한 것뿐입니다. 마지막, 현재와 같이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 당연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뭐가 나오니? 온실기체인 CO2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19페이지 아래 문제 광물의 분류. 자, 두 번째 문제. 자, 세 종류의 광물 자원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을 분류하는 거. 금속 광물 자원인가? 네. A가 뭡니까? 적철석에 해당하겠고요. 다음. 나머지 두 개는요. 아니요. 에너지 자원인가? 네. B가 뭐가 되겠니? 화석연료인 석탄이 되겠고요. C가 뭐다? 고령토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 자, A는 변성광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적철석은요. 변성이 아니라 어디? 퇴적광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A는 금속광물이기 때문에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 세 번째, B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재생 가능. 맞아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자, 여기 나오는 적철석은요. 재생 가능하니? 안 해요?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재생 가능한 거랑 재활용 가능한 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재생 가능하냐? 재활용 가능하냐? 자, 볼게. 앞서 지하 자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따라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요. 재생 가능해? 아니야. 광물 자원 가능해? 아니야.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하다는 얘기는 곧 뭐랑 비슷한 의미냐? 거의 무한하게 끊임없이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 따라서 재생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다? 우리 조금 이따 배울 친환경 에너지나 가능한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활용은 가능하니? 에너지 자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겠지만 광물 자원은요?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되겠니? 자, 그 다음에 C는 고령토는요? 도자기 원료. 자, 앞에 나왔던 퇴적광상 중에요. 석회암 같은 경우 어디 쓰이니? 시멘트의 원료로 쓰인다. 자, 각각의 광물들의 활용도에 관해서도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B. 석탄인 지질시대의 해양생물 만들어진 거다. 맞나요? 아니에요. 해양생물이 아니라 육상식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해양생물 만들어진 건 뭐다? 석유랑 천연가스. 마지막, 흑연은요? C에 해당하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볼게. 흑연인 뭐다? 금속광물이니? 아니요. 에너지 자원이니? 아니요. 그렇다면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일부 친구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흑연은 쌤 뭐요? 변성광상이잖아요. 맞아. 고령토는요? 퇴적광상이잖아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이 문제 어디에서도 광상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다? 광물 자원이니? 금속 광물이니? 에너지 자원이니? 라고 물은 것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다음 우리는 캡틴 교재 20페이지.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자원으로서의 토양. 토양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흙을 얘기하는 건데, 토양이라는 것도 뭐다? 일종의 지구가 우리에게 준 선물, 다시 말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왜? 토양이 왜 쓰일 수 있니? 기본적으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요. 게다가
양질의 물질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 토양이라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토양은 뭐다? 커다란 암석이 뭘 받아서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진다면 토양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토양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면 어떤 얘기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돌덩어리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니? 기반암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러한 기반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 잘게 쪼개진다라면 뭐가 된다?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모여있는 뭐가 된다고요? 모질물이 된대요. 기반암, 모질물. 게다가 이러한 모질물이요, 계속해서 풍화 침식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된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자, 얘가 바로 뭐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되는 건데요. 자, 얘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니? 겉표자를 써서 표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기반암. 두 번째는 뭐다? 모질물이라면 세 번째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표토가 되겠고요. 이러한 표토 성분 중의 일부가 강수 또는 비나 비 또는 눈이 내려서 물에 녹는 성분들이요, 아래에 뭐한다? 침전되어 진흙과 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가 된다? 심토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심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양이 쌓여있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순이지만 생성 순서는 뭐다?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가 된다는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게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에 관한 얘기들, 특징적인 얘기들을 쭈르르륵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자, 기반암은 어렵지 않아.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질물은 뭐다? 기반암이 쪼개진 돌덩어리들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토의 특징. 자, 표토 같은 경우는요, 뭐다?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뭐다? 표토라고 한다. 왜? 지구상 생물의 대부분이 어디? 표토에 살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생명활동이 활발한 결과 뭐 만들어지겠니? 생명활동이 활발해요. 뭐 만들어져? 유기물이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이러한 유기물이 부식이 된다라면 뭐 만들어져? 부식물과 때로는 뭐까지? 광물질이 되기도 한답니다. 부식물과 광물질. 자, 우리가 응아를 한단 말이야. 응아.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뭐니? 무슨 색이에요? 뭔 갈색이야? 똥은 똥색입니다. 똥은 똥색이고 갈색이 아니에요. 똥은 똥색이에요. 자, 똥색인 건데 이 똥이 오래되어 변질된다라면, 쉽게 말해 부패가 된다라면 무슨 색 바뀌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또 아울러 생물이 죽어 사체가 되었는데 이 사체가 부패한다라면 무슨 색으로 변할까? 마찬가지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표토 같은 경우는요, 부식물에 의해 어떻더라?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유달리 검은 흙이 많은 땅이 있단 말이야. 얘는 뭐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왜? 유기물이 많아서. 자, 그래서 실제 검은 흙을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주물딱 한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만지고 있는 검은 흙 어디에 뭐다? 생물의 사체가 섞여 있다는 얘기. 시체를 만지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표토 정리가 되겠니? 다음, 심토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냐? 표토에 있던 성분들이 뭐다? 침전돼요. 풍화작용을 받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 뭐가 많다고요? 물에 녹는 성분들에 의해 점토가 많다. 진흙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아울러 뭐까지? 산화철 성분이 많아요.
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가 아주 주로 수능에 나올 만한 주된 얘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토양은 뭐다? 자원의 일종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따라서 토양이 유실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 토양의 유실. 자, 토양이 유실되는 거 주로 뭐 때문에? 강수가 집중돼요. 비가 많이 내려 그 결과 어떻게 되니? 안식각 감소에 의해 사태가 일어난다라면 토양이 유실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말고도 뭐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과도한 벌목에 의해 사태가 일어나면 토양이 유실이 되겠다.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실되기 나쁘다며. 유실을 막기 위해선 뭐 해줘야 돼?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법. 물론 벌목의 반대인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강수가 집중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기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한다? 다락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우리말로 순우리말로는 뭐다? 뭐 얘도 한자어긴 하다만 계단식 논. 자, 캡틴 교재 21페이지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다락논과 또 뭐까지? 사방댐까지. 다락논과 사방댐. 자, 다락논과 사방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있다라면 토양의 유실이 방지되는 원리는 결국은 뭐다? 물의 흐르는 속도를 뭐한다? 감소시키야. 그 결과 뭐요? 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 되겠다. 정리되겠습니까? 다음. 토양 유실 말고요. 뭔 얘기도 나오니? 토양의 산성화. 주로 토양의 산성화도 뭐 때문에?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 일어납니다. 뭐 워낙에 뻔한 얘기를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뭐니? 화학비료라던가 농약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요. 또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산성비까지. 이런 것들의 토양의 산소가 일어나는 거. 좋아, 나빠? 나빠요. 따라서 어떻게 대책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거나요. 또 뭐한다? 화학비료가 아닌 천연비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정리가 됐다면 21페이지.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자, 깜짝 문제를 들고 등장하겠습니다. 뿅! 자, 이게 뭔 얘기냐? 바로 직전 수능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9번째 문제.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한랭건전 지역에 노출된 암석과 풍화생성을 나타낸 거래. A, 얘가 A래요. A는 뭐래? 정장석을 포함한 뭐래요? 암석이라고 하고요. B는 A에 따라 나온 돌조각과 모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조각과 모래. 자, 기억본 볼게요. B는 성숙한 토양의 표토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니? 일단 성숙했다라는 게 잘못된 거다, 그지? 뭐가 잘못된 거냐? 자,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토양이란 놈이 뭐 할수록? 성숙할수록. 토양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라고.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어요. 풍화작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다? 커다란 기반함이 부서져 모질물이 되고요. 모질물이 부서져 표토가 되며 표토가 가라앉아 심토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볼게요.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라면 기반함, 모질물, 표토들이 이렇게 있다라면 심토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A라는 토양이 있다라면 B라는 토양은요. 기반함, 모질물들이 있고요. 표토들이 이렇게 나타나며 심토가 이렇게 나타난대. 얘가 B라고 칩시다. A랑 B랑 누가 더 성숙한 거니? 당연히 B가 더 성숙하다라는 거. 그림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뭘로 판단하냐? 풍화를 많이 받아 많이 성숙한 토양일수록 뭐다? 표층인
표토와 심토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요렇게까지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또 게다가 많은 친구 수험생들이 실수하신 거는 그래 성숙한 건 틀렸다고 치자 표토는 맞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뭐다? 암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다? 기반암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B라는 게 A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돌조각과 모래는 뭐다? 모질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답니다. 니은번 A에서 B 과정 기반암에서 모질물 될 때는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 맞나요? 그래 요것도 저기 고체지구변에 다룰 얘기긴 합니다만은 풍화에는 뭐 있다?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는 거다. 그지? 근데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표면적이 커야 되거든. 입자가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 디귿번 고온다습해진다라면 화학적 풍화는 그래 금방 언급한 얘기입니다. A는 암석, 커다란 암석 덩어리라면 얘는 잘게 부서진 거니까 누가 화학적 풍화 잘 일어나니? B. 왜?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금방 공부한 자원으로 토양에서 요딴 식으로 수능 문제가 기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리될까요? 자, 문제 확인할게요. 21페이지 보게 되면 뭐 어렵지 않은 얘기들인 거니까 바로 확인할게요. 자, A는 표토는 부식물과 광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당연하네. 생물의 생장은 어디서 활발하니? 얘기했지, 그지? B가 아니라 A에서 활발할 거예요. 왜? 표토에서 생명활동이 활발하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세 번째, 점토 물질이 가장 많은 건 심토인 B가 되겠고요. B는 C의 풍화작용? 아닙니다. 심토는 표토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층이다. 다음, 생성 순서는 D, C, A, B라고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성숙한 토양일수록 A와 B가 발달한다.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토양의 유실은 당연히 어디에서? 표토에서 일어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가는 토양의 산성화. 자, 타락론과 사방댐 둘 다 뭡니까? 유속을 느리게 하여 사태를 방지하려는 장치들이 되겠다. 자, 따라 산성화가 아니라 뭐다?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나는 물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효과. 그래요. 가와나는 경사의 토양 유실 방지. 당연한 얘기겠고요. 산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캡틴 교재의 22페이지. 자, 뭔 얘기가 나오니?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기도요. 그래 생명체에게 아주 유용한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 일단은 다 다뤘습니다. 뭔 얘기였었니? 태양으로 전달된 유해한 우주선과 대전 입자들을 차단하는 역할. 그지? 물론 대전 입자는 외권, 자기장이 하는 거지만 자, 또 아울러 뭐다? 생물체가 호흡하는 산소를 공급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공급하게 된다. 이게 뭐다? 대기의 역할.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두 번째, 지구상의 물이라는 것도요. 그래, 지구에 왜 생명체가 있니? 생명 가능지대. 일단은 이미 다뤘던 얘기입니다. 반드시 뭐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기억납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구상의 물은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해수, 바닷물이 가장 많단 말이야. 그치만 우리는 바닷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 없다? 없어. 따라서 어디까지나 담수인 육수를 활용하는데 그 육수에서도요 가장 많은 건 뭐다? 빙하였단 말이야. 빙하 치울 수 있겠다, 그지? 빙하를 직접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뭐밖에 없다? 지하수랑 호수하천밖에 없다는 얘기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 중에 일부 부분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을 뭐라고 하자?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자원이라는 게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공기업이 있지, 그지? 수자원 공사라고.
물이라는 거는 뭐다?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자원.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거니 뭐에 관한 얘기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관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수능 문제에 종종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가 없고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이렇게 자료 해석을 통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중에서 이러한 수자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어딜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바로 뭐다?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의외로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생명체에게는 물이 필요한 건데 농업이라는 것도 뭐다? 많은 생명체를 가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서가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씻는 데 사용하는 생활용수. 그 마지막으로가 공업용수 쓰인답니다.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쓰여. 됐습니까? 자, 우리 앞서 1단원 소중한 지구에서요.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그래. 지구계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지구계. 지구계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 개 뭐에 해당한다? 닫힌 개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거든. 닫힌 개는 뭡니까?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지만 물질 출입은요? 안 일어난다고.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 앞서 물순환이라는 거 배웠었지, 그지? 물순환 단원에서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은 어떻다고요? 같다고. 또 아울러 물수지는 항상 평형 상태여야 돼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지, 그지? 그렇다면 보자. 우리나라의 수자원이라는 것도요. 우리나라의 물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총량은 어떨까요? 일정한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하면 큰일 나요? 왜?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총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이걸 수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사용할 수 있니?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게다가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나라에 있는 호수나 하천, 지하수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또 게다가 우리나라의 수자원 어디서 나니? 어디서 납니까? 바로 뭐? 강수라는 형태를 통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라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자원은요 총량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 비 내리는 양, 눈 내리는 양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나 다를까? 수자원 총량 뭐가 결정하니? 그래요. 강수량에 의해. 자, 그래서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 땅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러고 봤더니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하천으로 흘러가지만 우와 손실되는 게 있네. 게다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58%고요. 손실되는 게 42%나 되는 거야.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손실되는 게 뭘 통해서요? 증발과 발산을 통해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증발되는 물을 어떻게 막아? 증발산량이 바로 뭐다? 손실량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아울러 하천으로 흘러가는 양이 58%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와 재미나네. 뭐다? 홍수가 났을 때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과 평상시에 하천으로 유출된 양이 와 2배가 넘게 차이나. 엄청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그지? 이걸 통해 우리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강수가 어떻게 된다? 집중되는 지역이구나. 언제? 특정한 절기에. 언제요? 주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하늘에 내린 물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강으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그러면 강으로 흘러간 거 다 사용할 수 있니? 아니에요. 어떻게? 31%만큼이 어떻게 되니? 바다로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얼마만? 하천수,
직접 광물을 이용하는 게 10%, 댐에 가둬둬서 활용하는 게 14%, 지하수로 활용하는 게 3%밖에 아니 된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얼마만큼이다? 10%, 14%, 3% 하면 얼마? 27%가 될 거예요. 라고 답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천 유출량 중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이용량보다 많아요, 적어요? 바다로 유실되는 양 얼마라고 나와 있니? 31%. 총 이용량은요? 27%. 따라서 어떻다? 더 많다라고 해야 되겠네. 다음, 연간 강수량이 증가하면 수자원 총량은요? 이딴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지구계의 물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뭐다? 수자원의 값은 그때그때 달라요.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증가하게 될 테고요. 자, 또 최근 들어 TV에 공익 광고라고 많이 나온다, 그지?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물 부족 우려국가. 물 부족 우려국가. 자,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강수량이요 그닥 적은 나라가 아니래. 오히려 단위 면적당 비 내리는 양은요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래. 그런데 왜 물 부족 우려 지역이니?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문제는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은요 적기 때문이래. 그래서 물 부족 우려 지역으로 꼽힙니다. 자, 그러면 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물 부족 우려 지역이니? 왜 1인당 사용 가능량이 적을 수밖에 없니? 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뭐다? 첫 번째,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이야. 올 때 확 와버리고요, 안 올 때 안 온다는 얘기라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가물어서 언론에서 많이들 난리가 났었지, 그지? 그게 뭐 엘니뇨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강수가 여름 집중되기 때문이고, 또 아울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 밀도가 크기 때문이래. 그 결과 어떻게 해요? 1인당 사용 가능량이 준다는 얘기고요. 또 아울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가 약 70%가 됐는데 산지가 많대요. 그 결과 높은 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강물이 흘러갈 때 가파른 경사를 흐른다는 얘기겠지. 다시 말해, 강물의 유속이 빨라진대. 천천히 흐른다라면 일부가 땅에 스며들어 뭐가 되니? 지하수로 저장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유속이 빠른 결과 어떻더라? 지하에 저장되는 물의 양이 적다라는 얘기. 이러한 이유들로 뭐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우려 지역.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뭐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정리 끝! 자, 이어서 23페이지 해양자원. 해양자원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해양자원이라 함은 바다에 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해양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해양자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수산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산자원이 뭐예요? 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은요, 뭘 얘기하는 거다? 해양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 생물을 활용하는 걸 뭐라고 하자? 수산자원. 해양 생물 활용, 수산자원. 자,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니? 라는 얘기인데, 뭐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재생산력이 어떻더라? 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생산? 좀 전에 얘기했었지, 그지? 재생산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뭐다? 거의 무한하다라고 생각했었다, 그지? 맞아. 해양생물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워낙에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자, 인간들이 무리하게 남획하지 않는다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거의 무한하게 영원토록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린 이러한 수산자원을 통해 해양생물을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양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너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해양자원은 정작 중요한 얘기는 바로 지금부터 언급할 뭐에 관한 얘기? 광물자원. 광물자원과 뭐에 관한 얘기? 에너지 자원에 관한 얘기가 중요하겠고요.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양자원이라 하면 바다 아래에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바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바다가 아니고요. 그래요. 얕은 바다, 대륙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륙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심 200m 미만, 수심 200m보다 얕은 육지에 가까운 연안으로서 뭐라고 불린다? 해양자원의 보고라고 불려. 대륙붕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요렇게 해양자원의 보고. 왜? 하천 유입이 바로 대륙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온 많은 광물질들이 대륙붕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일단 그래서 광물자원은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하자원과 마찬가지로 금속 광물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 뭐까지? 비금속 광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끝! 간단합니다. 또 아울러 에너지 자원 뭐 얻을 수 있니? 자, 지하자원에서는 뭐 얻을 수 있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다 얻을 수 있었다라면 해양자원의 대륙붕에서는요, 석유와 액체 상태인 석유와 천연가스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뭐다? 해양생물이 화석화작용에 만들어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정리될까요? 자, 대륙붕이 중요해요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작 수능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건 누구다? 바로 누구? 심해저에 있는 해양자원. 심해저. 자, 심해저에 있는 광물자원 중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하신 망가니즈 단계라는 놈이 있어요. 망가니즈 단계. 자, 망가니즈 단계. 자, 망가니즈가 뭡니까? 원소계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놈이지, 그지? 그래서 실제 망가니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망가니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광물질, 금속 원소들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재미난 거는 얘는 있잖아? 거기 23페이지 그림 보이니? 망가니즈 단계 그림 보여요? 봤더니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게 있지. 자, 망가니즈 단계는요, 뭐 하더라? 심해저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뭐 한다? 성장이 일어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라면서 망가니즈 단계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꼴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망가니즈 단계라는 것도 뭐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쳐서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망가니즈 단계는 뭐다요? 하천 유입.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천 유입이 많이 일어날수록 어떻더라? 성장도 잘 일어나서 망가니즈 단계가 잘 자라게 될 거야. 됐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망가니즈 단계가 바로 뭐였니? 심해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수권의 층상구조, 혼합층, 손약층, 심해층을 따졌을 때 어디 있다는 얘기니? 심해층. 또 게다가 심해층은 뭐다? 바로 위에 있는 수온약층. 무슨 층? 안정한층. 자, 따라서 수온약층 때문에 심해층은 무슨 게? 고립계가 되어버는 꼴이라 알고 있었지. 다시 말해, 망가니즈 단계는 심해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더라? 위쪽 혼합층 또는 수온약층에 있던 물질들이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심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천 유입은 어디서 일어나니? 심해 반대말, 깊은 바다 심해, 얕은 바다 천해라고 표현합니다. 천해에서 심해로 옮겨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됐습니까? 망가니즈 단계. 됐니? 자, 그래서 이 망가니즈 단계라는 놈은요, 뭐다? 아주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채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니? 미래 해양 자원으로서 주목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교과서에 왜 이게 실려있냐? 그래, 미안해. 기성세대 우리는 이미 글렀어. 여러분에게 맡길게. 망가이 단계 아주 유용할 거거든. 잘 공부해두고 앞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이제 아까 전에 예고했던 뭐다? 지하자원에서 예고했던 그 이름도 유명하신 누가 나타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등장합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요, 우리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체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참 무서워. 왜? 고체인데 가스래. 가스는 무슨 상태 얘기하는 거니? 기체. 고체는 고체야. 기체 상태인데 고체인데 말이 되냐? 그지? 말이 된다고요. 왜? 원래는 가스 상태로 존재해야 될 게 현재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고체 상태로. 자, 원래 기체이던 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때야 되니? 낮아야 되겠네. 저온. 압력은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어떤 상태에? 저온 고압 상태에서 존재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요? 바로 심해져. 엄청난 수압과 낮은 온도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와 아울러 해양 말고요. 아까 지하 자원에 나왔었잖아. 그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구 동토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영구 동토층은 뭐다? 거의 1년 내도록 꽁꽁 얼어있는 땅 아래에 묻혀있는 게 바로 뭐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베리아 같은 곳. 바로 시베리아와 영구 동토층의 공통점은 뭐다? 저온 고압 환경이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됐습니까? 얘도 그럼 결국 채취해서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렵니? 심해져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얘는 심해는 저온 고압이라 고체 상태겠지만 끌고 올라오는 순간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해버리겠지. 따라서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도 뭐다? 미래 해양 자원이다. 미래 해양 자원. 자, 미래 해양 자원이라고 얘기해보니까 왠지 얘는 뭐다? 좀 느낌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뤄볼 뭐에 관한 얘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어떤 거예요? 거의 무한하고요. 환경오염물질 많이 나와. 그러면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뭐다? 미래 해양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놈인 거니까 얘도 뭐야? 친환경 에너지야. 친환경 에너지.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친환경 에너지 아니라고. 왜?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주성분이 뭡니까? 주성분이요? CH4. 바로 메테인이거든. 천연가스에 들어있는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CH4가 뭐가 문제야? 바로 뭐다? 얘는 연소하면 뭐 나오니? 온실기체인 CO2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들보다는 오염물질이 덜 나온대.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엔 앞서 다뤘던 지하자원에 나왔던 에너지자원, 석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마찬가지로 둘 다가 뭐다? 둘 다가 전부 화석연료이겠고.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라는 건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CO2 온실기체가 나와서 뭐다? 오염물질이 나오기는 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라 했지, 그지?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잘 개발해 쓰세요 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왕 알려줄 거 어디인지 알려주면 좋지 않겠니? 그래요. 특히나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니? 그래요. 독도에 있기 때문에. 독도 인근 해상에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일본이 그렇게 우리 독도를 넘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때문일지도 몰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됐습니까? 그럼 망간이 단계는 어디 있니? 얘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 왜? 중요하니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얘도 어디에? 우리나라.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태평양 하와이 인근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려줘? 그래, 태평양과 하와이 인근에요 망가니즈 단계를 개발하는 광구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위치 어디 있냐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로써 우리는 희양자원 정리가 끝났고요. 23페이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2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망간이 단계는 주로 어디에? 심해저에 분포할 테고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어떤 상태? 저온 고압 상태. 가와 나는 모두 우리나라 동해다리에 주목하고 있니? 아니. 누구 때문이 아니니? 망가니즈 단계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나는 메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석연료. 맞아. 그치만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건 온실기체 CO2밖에 없습니다. 가와나는 심해저에 존재하는 미래양 에너지 자원. 됐나요? 미래양 자원 맞잖아. 그치만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광물 자원이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되겠다? 에너지 자원인 거야. 따라서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가 때문에 아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지구과는 이렇게 말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째, 하천 유입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빠르니? 아니야. 하천 유입에 의해 심해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어서 24페이지 우리나라의 해양자원과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름다운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동해, 황해, 남해, 해저 지형까지 교재에 지도 잘 나와 있다, 그지? 자, 일단은 우리는 각각의 바다의 특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해. 자, 동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다고요? 평균 수심이 1680m나 된대. 자, 지도상으로 보더라도요, 가장 진하게 수심이 깊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평균 수심이 이만큼이나 돼요? 그 결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해양 심층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다? 동해가 되겠다. 해양 심층수를 개발할 수 있겠다. 자, 기본적으로 해양 심층수라 하면요, 아주 깊은 바다의 물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영양물질들, 영양염료가 많이 녹아있대. 또 아울러 뭐다? 외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뭐다? 청정하대. 깨끗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또는 주류, 술과 음료수를 만들고요. 때로는 피부에 양보하기도 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조경수역의 특징. 조경수역 특징 큰일 났다. 벌써 결혼부터 얘기해버렸다, 그지? 동해의 특징 뭐다? 조경수역이 발달했다. 조경수역이 나타난다. 자, 조경수역이라는 게 뭡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좋은 어장으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하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저기 뒷단원 해류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난류에 뭐 있니? 동한난류.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동한난류가 있고요. 한류는 뭐 있습니까? 리만 해류의 지류인 북한한류. 얘 두 개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만든다. 또 게다가 조경수역 같은 경우는요, 여름이냐 겨울이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텐데, 자,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는 난류, 한류 누가 힘이 세니? 여름에 난류, 한류 누가 힘이 세요? 난류가 힘이 세요. 그러면 보다 조경수역이 어디 만들어져? 난류가 올라오고요, 한류가 내려오대. 난류가 힘이 세. 어떻게 돼? 조경수역이 좀 더 북쪽에 만들어질 거야. 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난류랑 한류 중에 누가 힘이 세니? 한류가 더 힘이 세. 어떻게? 좀 더 주경수역이 어떻게 해요? 남하하게 될 거야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는 뭐다? 동해는요, 다른 바다에 없는 미래해양 에너지 자원인 뭐가 있다고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어요. 까지 정리를 합시다. 동해의 특징 끝! 다음, 어디로 넘어갈까? 황해로 넘어갈게요. 황해. 자, 황해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44m 정도밖에 안 된대. 그 얘기는 좀 전에 뭐라 그랬냐? 해양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분.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뭐라 불렀니? 대륙붕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황해는요, 그냥 전체가 대륙붕이래. 전체가 대륙붕이래. 전체가 대륙붕이 되겠고요. 또 전체가 대륙붕이란 얘기는 곧 뭐다? 광물 자원이 어떻다고요? 풍부하다까지. 광물 자원이 풍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또 다른 이유는 삼면이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음으로 인해 뭐다? 하천 유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바다들보다. 됐습니까? 또 아울러 황해의 특징,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까지. 1년 중에 바닷물이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온도차가 크게 나타난대. 왜 황해가 유달리 그럴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뭐다? 1단원에서 뭐 배웠니? 물이라는 물질은 뭐다? 비열이 커. 물이 많으면 어떻다? 온도차가 작아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물이 적다고요. 또 게다가 삼면이 대륙으로 둘러싸여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됐습니까? 또 마지막 뭐까지요? 조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또 뭐다? 황해의 특징이 되겠다. 조차가 뭐였니? 조수간만의 차. 다른 말로요, 뭐라고 답니까? 조력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밀물 때 만조, 썰물 때 간조.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 이게 뭐다? 황해의 특징. 자, 이 정도면 황해의 특징이 정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 뭐까지요? 남해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해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100m 정도래. 100m 정도. 가까운 바다는 대륙붕이 되겠고요. 좀 먼 바다는 수심이 많이 깊어집니다. 자, 남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의 영향을 받니?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1년 내도록 받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가 되겠죠. 1년 내도록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더라? 연중 수온이 따뜻하고요. 수온 변화가 작게 나타나. 수온 변화가 작아요? 뭐에 유리해? 양식업에 유리하다. 각각의 물고기마다 적절한 수온이 있는 건데 따로 조절하지 않더라도요. 비교적 온도 조절이 쉽기 때문에 남해의 양식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24페이지 나와 있는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개발, 각각의 바다의 특징들까지. 또 아울러 남해 같은 경우는 뭐다? 다도해로서 한국의 나폴리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통영 같은 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도 발달해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선물 마지막 챕터입니다. 뭔 얘기가 나오니? 친환경 에너지. 자,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뭘 사용했니? 뭘 사용했습니까? 석탄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뭐 사용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화석연료. 근데 최근 들어 뭐다? 이러한 화석연료를 지양하고요. 뭘 사용하려고 하니? 바로 지금 언급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건데 왜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친환경에 사용하니?
라는 거다, 그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다? 화석연료 같은 경우 뭐 나와요? 온실기체.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온실기체가 나오고요. 또 아울러 뭐다? 유한성이 문제인 거야. 언젠가는 고갈될 된 거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친환경 에너지가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환경 에너지는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사용하는 걸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의 장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뭐라고 하자? 청정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정에너지. 자, 또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는 뭐다? 고갈될 염려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고갈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이미 얘기했었다, 그지? 재생 가능해? 뭐라고요? 무한하다는 얘기라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됐습니까? 또 아울러 장점이라면요,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역적 편중성이 어떻게 됐다? 작다. 그래, 우리 지금 이미 익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더라?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 그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지? 그런데 지금 언급할 태양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더라? 물론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불균형이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나오는 게 뭐 나오니? 25페이지에 나오니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뭐 한다는 얘기니? 발전이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발전기가 필요하다. 발전기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터빈이란 물질. 터빈이란 물건. 자, 터빈이란 놈은요, 자, 물리하는 친구들 알겠습니다만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전기라고 하면 전부 다 터빈을 가지고 있고요. 뭐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뭐다?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다? 예외적인 놈이 있다는 얘기야. 예외적인 놈.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나온 게 뭐다? 태양열, 태양광 발전이다, 그지? 말 그대로요, 태양열은 뭘 이용한 거니?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요. 태양광은요, 빛 에너지를 이용한 거야. 자, 태양열도요, 태양광도요, 에너지 근원은 뭐다? 그래, 앞서 얘기했었지, 그지? 1단원에서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 크게 세 가지 뭐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다시 한번 태양 복사,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 요 세 개 에너지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친환경 에너지.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태양열, 태양광은요,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니? 태양 복사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에너지 근원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뭘 이용한다고요? 열 아니면 빛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상에서 얘가 태양열 발전이야? 태양광 발전이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뭘로 구분하니? 라는 얘기다, 그지? 딸랑 그림만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명칭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볼게 잘 봐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별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다? 열을 모으는 판때기. 뭐다? 태양열 발전. 반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요, 태양열 발전에 없는 뭐다? 태양전지가 있다는 얘기. 태양전지. 됐습니까? 얘는 뭐예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워요. 그 결과 못 올리니? 와, 나와 있네. 아니나 다를까 터빈이라는 게 나와 있죠. 발전기. 됐습니까?
그치만 얘 같은 경우는 볼게. 태양전지가 있고요. 터빈이 있어 없어? 없는데? 없는데 말이 돼? 바로 태양광발전은요. 뭐다? 여기다 적을게요. 빛에너지가 바로 뭐다?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전환될 수 있는 건 무슨 원리? 광전 요과에 의해. 따라서 우리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반드시 터빈을 거쳐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얘 바로 예외가 바로 뭐다? 태양광발전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좀 신경 써두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둘 다의 공통점은요. 뭐다? 무공해. 공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게다가 처음 설치하는데 돈이 좀 들긴 한데 설치한다라면 뭐다?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그치만 문제는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어떻다? 작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또 아울러 시간과 계절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까지. 구름에 의해 태양빛이 가려진다라면 발전 효율이 떨어질 테니까. 정리되겠습니까? 자, 다음 알아볼 거는요. 교재 순서랑 조금 다르게 어디 나와 있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력 에너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파력 뭐 이용하는 거니? 파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파도는 뭐 때문에 치니? 바람 때문에. 바람은 왜 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대기의 순환에 의해 일어나는 거다. 그지? 그래요. 결국은 파력 발전의 에너지 근원도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다. 에너지 근원. 그래서 에너지 근원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요.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력 발전. 자, 말 그대로요. 파도가 침에 따라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뭐다?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어렵지 않지요? 또 파력 발전의 장점은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소규모 발전이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아래 거보다는 위에 거. 부표 같은 걸 파도에 띄워놨더니 위아래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 발전, 전기가 얻어진다.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치만 문제는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요. 왜? 파도가 세기 시작했지 어떻게 알아? 바람 때문에. 바람이 세냐 강해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마찬가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태양열, 태양광, 파력은 모두가 뭐다?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요.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도 뭐다? 파력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림은요 뭐다?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과 비슷한 모형이긴 하다. 그지? 그치만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반드시 뭐다? 요거처럼 파도가 진행한다. 파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파력 발전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게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은 뭘 활용하는 겁니까? 당연히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도 에너지 근원이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될 거야. 됐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고요.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거야. 어렵지 않고요. 자, 발전 비용이 적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토지 이용료율을 뭐다? 높다라는 표현을 써. 왜? 실제 풍력 발전소가 많은 데가 어디? 제주도. 제주도는 뭐? 바람이 많아요. 삼다도라고 하지, 그지? 근데 그림 보세요. 어디 세워져 있니? 바닷가에. 바다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육지를. 바다에 있는 땅은 활용할 수가 없지. 따라서 쓸모없는 바다에다가 세워놔. 또 유명한 곳은요. 산비탈. 사람이 살 수 없는 산비탈에다가 세워놓거나 또는 넓은 녹차밭 한가운데 풍력발전소 세워져 있어. 따라서 발전소를 세워놓고도요. 거기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염물질이 없고요. 그치만 얘도 마찬가지 바람이에요. 예측이 어려워.
또 아울러 뭐까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정의될까요? 자, 다음 나오는 게 지열 에너지. 자, 조금 전까지 알아봤던 뭐 있었냐? 태양열, 태양광, 파력, 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근원이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였다라면 지금 나오는 지열 발전 에너지 근원이 뭐다?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근원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에 어떻게 만들어졌니? 기억납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지구 내부가 어떻더라? 뜨거워, 뜨거워. 그래서 이 뜨거운 마그마의 열을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지열 발전. 아니나 다를까 뭐 나와 있니? 터빈이 나와 있죠. 자, 지열 발전의 특징은요. 자자자. 시간과 계절의 영향이 크다 작다? 작아요. 게다가 또 뭐까지?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지열 발전의 특징. 시간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발전 방식. 그치만 문제는 아무데나 씌울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 마그마. 그래서 주로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는데요. 주로 어디 많을까요? 일본 같은 곳. 바로 뭐? 판의 경계에서나 가능한 발전 방식. 또 게다가 한번 지어 놓으면 거의 공짜로 전기를 얻지만 설치 비용은 많이 든다. 왜? 땅을 뚫어야 되고 뜨거운 마그마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정리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나온 얘기가요. 뭐에 나온다?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자, 캡틴 교재 26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에너지 근원은 뭐다? 에너지 근원이 뭡니까? 조력 에너지가 에너지 근원이 되겠다. 조력 에너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 달과 태양의 인력. 기억나죠? 자, 조력, 조류.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력 발전은 뭐 이용하는 거니? 조차를 이용한 거야. 조차. 조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석간만의 차. 만조와 간조의 물의 높이차. 높이차? 물의 높이차? 물의 위치 에너지 이용한 게 뭐 있니? 조력 발전 말고 비슷한 게요? 그래요, 그래요. 바로 뭐다? 조력 발전은요. 뭐랑 원리가 비슷해? 수력 발전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력 발전과 비슷해. 수력 발전과 원리가 비슷하다. 조력 발전. 반면 조류 발전은 뭐 이용하니? 말 그대로 조류를 이용하는 거야. 조류가 뭐랬니? 밀물, 썰물,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확한 용어는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육지가 있다라면 봐봐. 만조일 때 이렇게 뭐가 들어올 때? 밀물일 때 물이 이렇게 높아요? 뭐라고 하니? 만조. 또 어떻게 되니? 썰물일 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해수면 높이가 낮아요? 낮을 때를 뭐다? 간조.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 높이 차를 뭐다? 조차. 됐나요? 또 게다가 이러한 밀물, 썰물, 물의 흐름을 뭐라고 하니? 조류. 자,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기 좋으니까요. 이왕이면 정확한 용어들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상식입니다. 만조, 간조, 조차, 밀물, 썰물, 조류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온 조력 발전은요. 만조일 때와 간조 높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 위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수력 발전과 원리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 조류 발전은요.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자,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을요. 어떻게 구분하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친절하게 평가원에서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여러분을 낚시하지 않습니다. 조류 발전이라면 뭐다? 이렇게 물의 흐름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력 발전이라면 어떻더라?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쌤! 왜? 여기도 물의 흐름인데요. 조류 발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물의 흐름은 가둬뒀던 물을 흘려보낼 때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밀물 썰물의 물의 흐름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거라고. 됐습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조력 발전의 특징. 설치 비용이 비싸. 왜? 물을 가둬도 이러면 많은 양의 건설 장비 필요할 테인 거니까. 됐습니까? 조력도 그렇고요. 조리도 그렇고요. 문제는 뭐다? 장소가 제약적이지. 자, 특히나 조차가 큰 게 어느 바다라 그랬니? 조력 발전에 특히나 유리한 게 어디? 황해. 조류 발전에 유리한 게 어디겠니? 상대적으로 남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냐 황해냐 둘 중에 고르라면 황해가 유리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뭐다? 발전량의 예측이 가능해. 밀물썰물은 정해져 있는 건. 그치만 얘는요. 잘 보세요. 시간의 영향은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 밀물대랑 썰물대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 뭐다? 시간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다? 지열발전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요. 조력발전이 좋아요? 조류발전이 좋아요? 라고 묻는다라면 뭐가 더 좋은 거니? 발전량의 문제가 아니라 조력발전은요. 해안 일부가 침수되어 생태계를 혼란시킨대. 왜? 원래 밀물, 썰물, 밀물대물이 쏴 들어왔다가 썰물대물이 쏴 빠져나간다라면 어떻게 되니?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지. 그걸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해요? 갯벌. 갯벌. 자, 갯벌 같은 경우는요. 해양 생물 자원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야. 근데 썰물 때 물을 가둬둬 버리는 거니까 갯벌이 어떻게 돼?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 반면 조류발전은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조력발전의 특징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수능 문제에서도요. 조력발전, 조류발전이 문제 많이 등장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러면 단점은 없니?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친환경 에너지 단점은 뭘까요? 친환경의 단점. 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 단점이냐? 기본적으로요, 친환경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작다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화력 발전이나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작대. 에너지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발전 효율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 또 아울러 아무데나 씌우면 되는 화력발전소보다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 자연환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아울러 어떻게 해요? 다른 발전소보다 발전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초기 시설 비용이 어떻더라? 기존에 있던 발전 방식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의 특징들 다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뭐다? 28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28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 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쭈르르륵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조차가 큰 지역일수록 조류가 빠르다 느리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미리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분석에 관한 얘기고요. 아래로 갈수록 조차가 커지는 거네. 그랬더니 아래로 갈수록 조류의 속력은요, 느려지고 있구나. 따라서 느리다. 자료 해석 문제. 두 번째, 조력 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은 조력 발전 뭐 활용해야 되니? 조차가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느 거? C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라면
황해 바다가 유리할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조류 발전에 적합한 곳은 뭐가 커야 돼? 조류가 어떻게 빨라야 되는 거다, 그지? 따라서 뭐다? 조류가 가장 빠른 A가 유리할 테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해가 더 유리할 거예요. 자, 조력 발전은 풍력 발전보다 발전량이 제일 쉽니? 그래요. 풍력보다는 쉬울 거예요. 밀물대, 썰물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을 테니까. 조차와 조를 이용한 발전 에너지 근원인 조력 에너지. 다시 말해 달과 태양의 인력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 조력 발전이 되겠죠. 뭐 때문에? 갯벌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 가와나는 친환경의 발전 방식. 자, 볼게요. 과연 그림만 보고요. 무슨 발전인지 알 수 있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조력 발전이니 조류 발전이니? 친절하게도 뭐가 주어졌어? 평균 해수면 높아졌네? 낮아졌네? 뭐 묻는 거다? 아, 가가 조력 발전이겠구나. 나 같은 경우 뭡니까? 뭐가 보이니? 와, 파도가 보여. 뭐겠다? 파력 발전이겠구나. 끝났네. 날씨가 발전량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다? 바람에 의한 발전인 파력. 다음, 생산가나 전력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거는 당연히 뭐다? 조력. 수력 발전과 원리가 비슷한 것은 조력. 가와 나 발전의 근원을 갖니? 가는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면 나는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걸 테니까 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그래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서 뭐다? 가도 나도 둘 다 해당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친환경 에너지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캡틴 교재 29페이지 봅시다. 뭔 얘기가 나오니?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구 환경. 그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 풍광. 경관들도 뭐다? 관광 자원? 그래요. 인간에게 유용하다라면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있니? 장자재, 뭐 그랜드 캐니언, 또 뭐냐? 피어르드모, 성산일출봉, 만장굴, 용현동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연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 되겠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인 지구의 선물.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요. 재미없어. 미안합니다. 캡틴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치만 분명 여기서 뭐다? 수능 문제가 기출되기 때문에 캡틴이 수업 중 강조했던 것들은요. 반드시 다음시 한번 되짚어서 반드시 각인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서입니다.